자, 교과서 34페이지네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자,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했죠. 즉, 이게 매매계약이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이걸 성립요건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립했어요. 근데 성립한 대로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관한 요건, 목적에 관한 요건,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뭐냐면 특별 성립 요건하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하고 이 부분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5페이지에서 위쪽에 1번 성립요건에서 가로 2번 특별 성립요건 별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예컨대 있죠? 예컨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혼인이죠. 혼인 같은 경우 가까이 만나서 혼인계약을 체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청혼을 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계약이 성립하려면 특별히 뭐가 필요합니까? 혼인신고가 있어야 된다. 혼인신고가 바로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효력 발생 요건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네요. 가로 2번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별 하나 합니다. 그래서 특별 요건으로서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 예컨대 대리입니다. 대리행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리인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유언입니다. 유언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없는데 하나 더 추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서 허가 있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6페이지 보니까 4번의 법률행위 목적이 나와 있죠. 법률행위 목적, 가까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겠죠. 목적 관련해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에 적합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건하고 관련돼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점검해 볼게요. 먼저 이번에 목적의 확정성 동그라미. 이거는 37페이지 맨 위쪽에 37페이지 맨 위쪽에 판례 있죠.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별 하나입니다. 그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의도하는 목적은 확정성 인정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맨 위쪽에 밑줄 친 내용이네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로. 의도하는 목적이 실현 가능하면은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실현 불가능이다라고 하잖아요. 실현 불가능. 그래서 이걸 다 줄여버리니까 남아있는 것은 불능만 남아있죠. 불능. 그래서 불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죠.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원시적이다 그 말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 말이고요. 후발적이다 그 말은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이다.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보니까 별장이 하나 있어요.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언제 계약이 체결된 거냐면
자, 계약이 체결된 게 2월 1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날 2월 10날 만약에 이 별장이 전소가 됐다 이거예요. 불이 났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2월 1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가까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한 목적 소유권 넘겨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으니까 의도하는 목적이 실현 불가능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하고요. 원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 을이 갑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2월 10날 이 별장이 전소가 됐고요. 이 별장 옆에 A가 살고 있는데 A가 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별장이 전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은 급히 지금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월 11일 날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불능에 대해서 알고 체결했고 을은 모르고 체결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은 갑 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5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별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기가 있어요. 이행기가 만약에 3월 21일이다. 그런데 2월 22일 날 이 별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분명히 계약 체결 당시는 실현 가능했거든요. 이후에 불가능이죠.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하고요. 주의할 것은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잖아요. 실현 가능이나 실현 불가능이나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현 가능이냐 실현 불가능이냐 판단을 할 때는 이행기가 아니고요. 계약 체결 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잖아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불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한 사람을 채무자, 매수한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 매도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로 구별합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하고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나오는 문제가 바로 채무 불행의 문제였고요.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채무 불행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8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2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래서 별 하나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4번에 목적의 적법의 문제가 나와 있죠. 우리는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의도하는 목적이 법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적법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40페이지에서 아래쪽에 이제 가로 2번부터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법이라는 게 나오면 이 법은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세요. 이거는 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 안에 또다시 뭐가 있냐면 효력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효력하고 상관이 없고 단속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을 위반했을지라도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단지 단속만 하는 거니까 그 법률행위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효력을 좌우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규정은 효력 규정이고 어떤 규정은 단속 규정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법원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40페이지네요. 40페이지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일단 동그라미 3번 별안하세요. 동그라미 기억번에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거는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중간자를 생략하고 등기한다.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세금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때 과연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단지 이거는 단속 하기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됐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별안하세요. 4번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키워드 공인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등록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개업을 했습니다.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개 보수인데 이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중개 수수료였죠.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 등록도 안 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뭘 했습니까? 중개업을 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 포함 안 되겠죠.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죠.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니까 중개 수수료, 즉 중개보수 상한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매매계약 중개, 임대차계약 중개,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거거든요. 중개하고 난 다음에 뭘 받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받는데 이 중개보수 부분은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상한 규정을 위반했다. 예를 들면 0.6% 상한이 있는데 1%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상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때 이 상한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봐버립니다. 따라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보통의 증권회사가 있고요. 이 증권회사에 임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 투자자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권유하는 거죠. 여러분, 부당 권유행위. 부당 권유행위는 말 그대로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부당하게 권유한다. 가장 대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투자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겠다. 이게 가장 대표거든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라. 그럼 우리가 연 10%, 연 50% 보장해 주겠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부당 권유행위의 가장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증권거래질서 보호가 더 중요한 거니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딜 보시냐면 43페이지네요. 43페이지 보니까 5번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문제가 나와 있네요.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 사회적 타당성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니까 맨 아래쪽에 가로 3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나와 있죠. 별 하나 하세요. 근데 103조 법조문을 보시니까 그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안 나와 있죠. 따라서 이것도
개별적인 사건마다 법원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5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유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인륜에 반한다라고 한다면 반사회적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척관계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아실 건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척관계 문제가 나오는데, 자, 척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등장인물이 필요하죠. 등장인물은 네, 유부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총각은 안 됩니다. 네. 유부남이 있다 그 말은 여기에 이제 원래의 아내가 있다 그 말인데요. 이 유부남이 을과 만나서 이제 첫 관계를 체결합니다. 첫 관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집 살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처제주의죠. 남편 한 명에 아내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인륜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고 합니다. 아니, 첫 관계 문제는 그냥 도덕으로 해결하지 왜 우리 민법에 적용되느냐? 재산관계가 결부가 됩니다. 대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 야 내가 너에게 집 한 채를 무상으로 줄게. 증여할게. 그 대신에 나랑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재산관계가 결부되다 보니까 우리 민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법률행위에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이 결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효가 되겠죠. 첫 관계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께서 첫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건지 첫 관계를 끝내는 건지 그래서 첫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관계를 끝낸다 그 말입니다. 첫 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를 주겠다. 위자료 주겠다. 이 둘 사이에 애가 있다. 양육비를 주겠다. 이거는 끝내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안 들으면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키워드는 뭔데요? 종료,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건 가능하니까 이 증여계약은 유효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된다. 조건이 성취가 된다라고 한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즉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 말은 이거죠. 첫 관계를 끝내버리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첫 관계를 끝내버리면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끝내버리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계속 첫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존재함으로써 첫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아래 동그라미 A번, 동그라미 B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이고요.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E, 동그라미 F. 자, 이 판례들은요, 최근에 또 시험에 나왔었는데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참 이게 좀 별로 이게 마음에 안 좋은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갑이. 실제 사건들이 이렇습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자, 여기 이제 보험회사고요. 이 갑이 뭐가 되는 거냐면 보험계약자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병이 있어요. 이 병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 자, 갑과 병에 대한 관계에서 갑이 자식이고요. 그리고 이 병이 부모예요. 이 자식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식이 계약의 당사자지만 피보험자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익자를 자기로 해놨겠죠. 그런 다음에 사고를 가장해서 이 부모를 살해시키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죽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보험금 청구권이 나오겠죠. 이걸 가져가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한 거니까 이건 반사회적이다.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보험 사기 많잖아요. 네. 자, 그 정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동그라미 니은번 있죠. 동그라미 니은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판례가 관련해가지고 동그라미 A번, 동그라미 B번 서로 좀 묶어서 비교를 하시는데요. 자, 이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가끔 이제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도 없고 증인도 거의 없는 거예요. 즉 목격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다행히 보니까 목격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진술만 해주면 자기한테 유리한데 이 사람이 진술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진술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대가를 주기로 했다. 이때 과연 이게 유효냐 아니면 무효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급부약정을 했다. 즉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요. 두 가지예요. 정말 자기가 본대로 진실을 증언하는가 하고요.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허위사실 진술. 그래서 자기가 본다 그대로 진실을 증언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구별을 합니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일 경우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하고 구별합니다. 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다 그 말은 누구라도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 그 말은 증언하면서 좀 대가를 너무 과하게 요구했다. 그건 안 되지. 이런 의미죠.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 자체를 진술하면서 돈 받기로 했다. 이건 이 자체가 나쁜 일이니까 여기는 따질 이유가 없죠. 여기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언이나 진술 관련 판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진실인지 허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다. 특별한 말이 없이 증언, 진술 나오면 이겁니다. 이때는 따져야 되겠죠. 근데 허위사실 나오게 되면 이때는 따질 이유가 없고 언제나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A번, B번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서 맨 아래쪽 F번, 판례 6번이네요. 옆에는 뭐라 쓰냐면 다운계약서. 우리 현장에 가보게 되면 다운계약서 많이 쓰죠.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기재한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죠? 세금 피하려고.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써는 이걸 무효로 봐버리게 되면 다운계약서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걸 무효로 봐버리면 거래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9페이지 맨 이쪽에 보면 동그라미 C번에 판례 3번 나와 있죠. 거기는 별 2개입니다. 그동안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103조 관련 판례들은 대부분이 지금 별 하나짜리인데 여기는 별 2개입니다. 그러면 그 지문을 쭉 봐보세요. 그 지문을 쭉 보시면 키워드가 뭐냐면 허위입니다. 허위. 즉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초과정 때 간단하게 봤던 부분인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짜고 치는 거짓말, 이게 통정허위 표시. 그래서 허위란 말이 나왔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하고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반사회질서법률행위가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다라는 것, 108조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그 다음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효과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효과 문제. 자, 그러면 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니까 둘이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증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붙어 있냐면 첫 관계 유지네요. 자,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 그 말이죠. 법률행위에. 그럼 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보호할 이유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증여계약의 효과는 전혀 없죠. 따라서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무효니까. 따라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행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야, 그 부동산 나에게 다시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관계 문제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반환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둘이 깨진 거죠. 깨졌으니까 갑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동산이 아깝죠. 돌려달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둘이 만나서 매매를 했고요. 자,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문제는 이 계약이 만약에 무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갑, 을을 상대로 해서 그 부동산 나에게 돌려달라 청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첫 관계를 유지한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반사회질서법률행위다 이 말은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했으니까 이 사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즉 이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불법 원인급여자다. 반사회질서법률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한 원인으로 부동산을 줬으니까 뭔가를 주는 걸 급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불법 원인급여자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갑,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갑이 불법 원인급여자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찾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해 반환 청구할 수도 없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로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됐어요. 무효나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와요. 과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따지는 겁니다. 뭘 따지는 거냐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할 때하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닐 때
그래서 판례에 의하게 되면 뭐가 불법 원인급여냐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불법 원인급여죠. 이 불법 원인급여자 벌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됐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특별히 103조하고 104조가 나오면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 49페이지까지 해서 봤고요. 이제 103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중매매 문제인데요. 자, 이 이중매매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날씨가 좋아져 버리면 또 밖에 또 놀러 다니고 싶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죠. 인내심을 갖고 좀 뭔가 힘들더라도 이걸 참고 이겨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힘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